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가 시누이 앞에서 수표를 찢어버린 날 시댁 거실은 순간 정지 화면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명절 용돈 수표였어요. 그걸 제가 두 손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쭉 찢어서 시누이 발치에 던졌거든요. 찢어진 수표 조각들이 혜진 씨 구두 위로 떨어지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고 있는 박지수라고 합니다. 올해 36살이고요. 결혼한 지는 이제 7년째 되었어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창피하고도 통쾌했던 그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7년 동안 쌓였던 모욕과 분노가 폭발한 그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그날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심장이 두근거려요. 제가 얼마나 떨렸는지, 그 순간 손끝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근데 그 떨림이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분노였죠. 그리고 어쩌면 제 안에 7년 동안 숨겨뒀던 뭔가가 터져나오는 해방감이었을지도 몰라요. 제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을 처음 만난 날부터요. 저는 29살 때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회사 앞 카페에서였죠. 그날 제가 커피를 들고 나오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커피가 쏟아졌죠. 제 옷에도 묻었고 상대방 옷에도 묻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제 남편이에요. 그는 정말 미안해하면서 세탁비를 내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미안해해서 결국 다음에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았죠. 첫 데이트에서 남편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직장 이야기, 취미 이야기, 그리고 가족 이야기요. 특히 여동생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자기 여동생이 얼마나 똑똑한지 명문대를 나와서 지금은 학원을 운영한다고요. 자랑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그때 좋았어요. 가족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했죠. 제가 격리 일을 한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다고요. 그때 남편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곧 웃으면서 괜찮다고 요즘은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투가 조금 이상했어요. 마치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났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배려심 많고 성실했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자기 가족을 제게 소개하는 걸 미루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아직 시기가 안 됐다고 생각했죠. 근데 6개월이 지나도록 가족 얘기만 나오면 얼버무리는 거예요. 제가 먼저 물었죠. 나 너네 가족한테 소개 안 시켜줄 거야? 남편이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곧 소개시켜주겠다고요. 근데 동생이 좀 까다롭다고 처음엔 좋은 인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물었어요. 혹시 내가 고졸이라서 그래? 남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 가족들이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결국 남편 가족을 만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신촌에 있는 레스토랑에서였죠. 남편이 예약한 곳이었는데 꽤 비싼 양식당이었어요. 제가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새로 샀을 정도였으니까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남편은 계속 긴장한 얼굴이었죠. 문자가 왔어요. 혜진 씨가 늦는다고요. 우리는 먼저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옷도 고급스러웠고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 사람이 혜진 씨였어요.
혜진 씨는 우리 테이블로 오더니 남편한테만 인사했어요. 저는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이었죠. 자리에 앉으면서도 저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어요. 오빠, 오래 기다렸어? 미안해. 학원에서 학부모 상담하느라 좀 늦었어. 목소리가 냉랭했어요. 사과하는 것 같지 않았죠. 그러더니 저를 힐끔 보면서 물었어요. 이분이 형님? 형님이라는 말에 존댓말이 없었어요. 마치 물건을 가리키듯 말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말했잖아. 지수야. 지수야, 인사해. 내 여동생 혜진이야. 저는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반갑다고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고요. 혜진 씨는 어색하게 웃더니 바로 질문했어요. 오빠가 결혼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직업이 격리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죠. 그것도 실망스럽다는 뉘앙스가 가득한 확인이요. 네,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회사는 어디예요? 들어봤을 만한 데예요? 제가 회사 이름을 말했어요. 작은 무역회사였거든요. 혜진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처음 듣는다고요. 그러더니 다음 질문이 나왔죠.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전공이 회계예요? 제가 기다렸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대학은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어요. 그 순간 혜진 씨 얼굴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 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남편을 쳐다봤어요. 오빠 진심이에요? 혜진아, 그게 무슨... 아니, 오빠가 고졸이랑 결혼한다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쳐다볼 정도였죠. 남편이 당황하며 혜진 씨를 진정시켰어요. 혜진아, 목소리 좀 낮춰. 지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오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부모님은 아실까요? 오빠가 명문대 나온 사람이랑 결혼하길 바라셨는데.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앉아서 듣고만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남편이 화를 냈어요. 혜진아, 그만해. 지수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고졸은 없어요. 형님이 처음이에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지 걱정돼서 그래요. 혜진 씨는 그렇게 말하고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저 먼저 갈게요. 학원 일이 있어서요. 형님,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반갑지 않다는 게 너무 티가 났어요. 혜진 씨는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정말 미안해했어요. 그날 저녁 내내 사과했죠. 동생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고 학벌에 대한 집착이 좀 있다고 이해해달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괜찮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제가 고졸인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죠. 남편은 혜진 씨가 나중에 이해할 거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근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도 비슷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근데 시아버지는 달랐죠. 저를 보자마자 물으셨어요. 어느 대학 나왔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습니다. 뭐? 고등학교? 시아버지 목소리가 커졌어요. 시어머니가 말리셨죠. 여보, 요즘은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집안의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들어온다고. 이게 말이 돼요? 옆에 앉아있던 혜진 씨가 거들었어요. 아버지, 그래도 형님이 격리일 하시잖아요. 나름 괜찮은 직업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목소리에 깔린 뜻은 완전 달랐어요. 마치 저를 동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감싸주는 것처럼요. 그날 저녁 내내 불편했어요. 시아버지는 저한테 말을 거의 안 하셨어요. 혜진 씨는 계속 자기 학원 이야기만 했죠. 얼마나 학생들이 많은지, 얼마나 성과가 좋은지. 그러면서 슬쩍슬쩍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어요. 형님은 회사에서 편하시겠어요. 숫자나 맞추면 되니까. 저는 애들 가르치는 거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매일 새로운 교육 이론 공부해야 하고 학부모들 상대하는 것도 스트레스고요.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그래도 혜진이는 명문대 나와서 좋겠다. 맞아요, 엄마. 전 대학 다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를 쳐다보면서 한 말이었어요. 너는 대학도 안 나왔잖아, 라는 뜻이 숨어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1년, 2년, 3년.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면 똑같았어요. 혜진 씨는 저를 무시했고 시아버지는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죠. 시어머니만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혜진 씨의 무시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저를 아예 대화에 끼워주지 않았거든요. 시댁 식구들끼리 얘기할 때 저는 항상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없는 사람처럼요. 그러던 어느 추석이었어요.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혜진 씨네 가족, 그리고 저희요. 저는 늘 그랬듯이 부엌에서 시어머니를 도왔어요.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설거지를 하면서요. 거실에서는 남자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혜진 씨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부엌일은 저랑 시어머니만 했죠. 한참 일을 하는데 거실에서 혜진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크게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네, 학원장입니다. 아, 유나 어머니시죠? 유나 성적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유나가 수학을 너무 어려워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한숨을 크게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진짜 미치겠어요. 유나 때문에.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가셨어요. 저도 따라 나갔죠. 혜진 씨는 소파에 기대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유나가 수학을 도저히 못하겠대요. 이번 시험에서도 또 떨어졌어요. 제가 학원 원장인데 내 딸이 수학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유나는 혜진 씨 딸이에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죠. 되게 순하고 착한 애였어요. 근데 공부에는 별로 흥미가 없어 보였어요. 특히 수학을요. 학원 선생님들도 다 투입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1대1 과외도 시켰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애가 머리가 나쁜 건지 노력을 안 하는 건지. 시어머니가 위로하셨죠. 그래도 유나가 착하니까 괜찮아.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공부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전 유나가 절대 고졸로 살게 할 수 없어요. 명문대 보내야 해요. 그 말을 하면서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고졸로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보라는 듯이요. 학원에서도 창피해요. 원장 딸이 수학 못한다고 소문났거든요. 학부모들이 수군거려요. 원장 딸도 못 가르치면서 무슨 학원을 운영하냐고요. 혜진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죠. 저녁을 먹을 때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혜진 씨가 계속 유나를 다그쳤거든요. 너 이번 시험에서 수학 몇 점 받았어?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65점이요. 65점? 그게 점수야? 엄마가 학원 원장인데 65점밖에 못 받아? 부끄러운 줄 알아. 죄송해요, 엄마. 죄송하긴. 다음 시험 때는 80점 이상 받아야 해. 알았어?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죠.
울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유나는 착한 아이였거든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 재미없어서 못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압박받아서 더 못하는 거고요. 식사가 끝나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여자들은 또 부엌으로 갔죠. 설거지를 하는데 혜진 씨가 유나한테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너 지금 당장 방에 가서 수학 문제집 풀어. 오늘 20문제는 풀어야 해. 엄마, 저 너무 피곤해요. 피곤하면 언제 공부해? 어서 가. 유나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설거지를 빨리 끝내고 잠깐 화장실 가는 척하며 복도로 나왔어요. 안방 문이 조금 열려 있었거든요. 안을 들여다보니 유나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문제집을 펼쳐놓고 멍하니 보고 있었죠.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저는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어요. 유나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죠. 큰엄마. 유나야, 괜찮아? 밥 먹을 때 기분 안 좋아 보이던데. 유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요. 근데 눈가가 촉촉했어요. 방금 울었던 거죠. 제가 옆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는데 수학이었어요. 2차 함수 그래프 문제였죠. 이거 하고 있었어? 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이거 다 풀고 내일 학원 가라고 했는데. 유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제집에는 빨간 펜으로 체크 표시가 가득했고요. 아마 혜진 씨가 풀어야 할 문제를 표시해 놓은 거겠죠. 20문제가 넘었어요. 저는 그 문제들을 쭉 봤어요.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 응용 문제들이었어요. 중학생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었죠. 큰엄마한테 물어봐도 돼요?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혼자 풀라고. 괜찮아. 우리 둘이 같이 보자. 저는 유나 옆에 바짝 앉았어요. 첫 번째 문제를 가리켰죠. 이 문제부터 볼까? 네. 근데 유나야, 너 2차 함수가 뭔지 알아? 유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공식이라고만 배웠어요. 외우라고만 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공식을 외웠어? 외웠는데 문제 풀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형적인 문제였어요. 공식만 외우고 왜 그런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응용이 안 돼요. 저는 유나한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공식을 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2차 함수가 뭔지, 왜 필요한지를 차근차근 얘기했어요. 유나야, 공을 위로 던지면 어떻게 돼? 위로 갔다가 다시 떨어져요. 맞아. 그 궤적을 보면 어떤 모양이야? 동그랗게 휘어져요. 바로 그거야. 그게 포물선이라는 건데 2차 함수 그래프랑 똑같아. 이해돼? 유나 눈이 조금 커졌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순간이 있을까? 네, 있어요. 딱 꼭대기에서요. 그게 바로 꼭지점이야. 2차 함수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나오는 지점이지. 공을 위로 던지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아래로 던지면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유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숫자가 아니라 개념으로요.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를요. 그리고 문제를 하나씩 같이 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설명하면서 유나가 따라 풀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유나가 조금 혼자 생각해보고 막히는 부분만 제가 도와줬어요. 세 번째 문제는 유나가 거의 혼자 풀었죠. 5분, 10분, 15분. 시간이 흘렀어요. 유나는 점점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표정도 밝아졌고요. 큰엄마, 저 이제 알겠어요. 진짜 이해됐어요. 유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방문이 확 열리면서 혜진 씨가 들어온 거요. 뭐 하는 거야, 지금? 혜진 씨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아, 유나가 문제 풀고 있길래 잠깐 도와줬어요. 도와줬다고? 격리일이나 하는 사람이 무슨 수학을 가르쳐? 근데 유나가 물어봐서요. 애 머리만 헷갈리게 하지 말고 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정말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유나가 급히 말했어요. 엄마, 큰엄마가 진짜 쉽게 알려줬어요. 저 이제 이해했어요. 문제도 혼자 풀었어요. 닥치라고 했어. 내가 뭘 안다고. 학원 선생님들도 몇 달째 가르쳐도 못 가르쳤는데 고졸이 5분 만에 가르친다고. 말도 안 돼. 혜진 씨가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이 정말 날카로웠어요. 저기에 가득 찬 눈빛이었죠. 형님은 숫자나 세는 일밖에 못하잖아요. 교육이 뭔지도 모르면서 감히 내 딸을 가르쳐요? 나가요, 지금. 저는 더 있으면 싸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방을 나왔죠. 복도로 나와서 한숨을 쉬었는데 안에서 혜진 씨가 유나한테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너 지금 엄마 무시하는 거야? 내가 학원 원장인데 내가 교육학 전공했는데 고졸한테 배운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았는데. 제일 좋은 학원 선생님들 다 붙였는데. 그런데 고졸한테 배워? 유나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혜진 씨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고졸이라는 단어가요. 마치 저를 규정하는 낙인처럼 느껴졌어요. 숫자나 세는 일밖에 못한다는 말도요. 사실 저는 제 학력에 대해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대학 가고 싶었죠. 진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못 갔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빚이 많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격리일은 처음엔 그냥 생계를 위해 시작한 거였어요. 아무 꿈도 없이요. 근데 일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숫자가 재밌다는 거요. 장부를 맞추고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일이 단순해 보여도 사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거든요. 저는 그 일이 점점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공부를 많이 했어요. 회계 관련 책도 읽고 수학 책도 읽었어요. 특히 수학은 취미처럼 공부했죠. 퇴근하고 집에 가면 도서관에 들러서 수학책을 빌렸어요. 미적분, 통계, 확률. 이런 걸 혼자 공부했죠. 왜냐면 재밌었거든요. 숫자 뒤에 숨은 논리가 신기했어요. 공식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하면 짜릿했고요. 문제를 풀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게 격리일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복잡한 거래 내역도 금방 정리할 수 있었고 회계 장부도 실수 없이 맞출 수 있었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어요. 승진도 빨리 했고요. 근데 혜진 씨는 그걸 몰랐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고졸이었고 격리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댁을 떠나면서 혜진 씨가 저를 현관 앞에서 붙잡았어요. 형님, 어제 일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좀 예민했어요. 유나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요. 사과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죠. 근데 형님, 앞으로는 유나 공부에 끼어들지 마세요. 유나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형님은 그냥 좋은 고모로만 있어주세요. 공부 가르치는 건 전문가가 해야 하는 거예요. 형님이 격리일 잘하시는 거 인정해요. 근데 교육은 다른 문제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내 주제를 알라는 거요.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옆에 있었고요. 이미 충분히 불편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우울했어요. 제가 정말 무능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졸이라서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건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학벌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 회사 가서도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숫자를 보면 혜진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숫자나 세는 일밖에 못하잖아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근데 일주일 뒤에 유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큰엄마, 저 이번 쪽지 시험에서 수학 100점 받았어요. 큰엄마가 알려준 방법으로 풀었더니 진짜 쉬웠어요. 고마워요. 근데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뻐서가 아니라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가 유나한테 도움이 됐다는 게 기뻤지만 동시에 혜진 씨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유나가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게 슬펐어요. 저는 유나한테 전화했어요. 유나는 신나서 얘기했죠. 선생님이 칭찬했다고, 친구들도 놀랐다고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말 못했대요. 엄마가 물어봤어요. 갑자기 왜 잘 풀렸냐고. 전 학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렇다고 했어요. 큰엄마 얘기하면 엄마가 화낼 것 같아서요. 그랬구나. 큰엄마, 전 큰엄마가 알려준 방법이 진짜 좋아요. 이해가 되니까 문제 푸는 게 재밌어요. 근데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되죠? 응,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씁쓸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혜진 씨가 제공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유나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교육 세미나가 열린다고요. 혜진 씨가 거기 연사로 나간대요. 우리도 같이 가자고 하더래요. 저는 처음에 정말 안 가겠다고 했어요. 가봤자 또 기분만 나쁠 것 같았거든요. 혜진 씨 얼굴도 보기 싫었고요. 근데 남편이 계속 설득했어요. 동생이 우리 보고 꼭 와달라고 했어. 가족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라 긴장된대. 응원해주자. 나는 가족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당연히 가족이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진심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고 그러겠다고 했죠. 남편 체면도 있으니까요. 세미나 당일 저는 옷을 고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수수하면 또 무시당할 것 같고 너무 신경 쓴 것처럼 보이면 또 그것대로 싫고요. 결국 평소 입던 깔끔한 블라우스에 바지를 입었어요. 화장도 연하게 했고요. 거울을 보니 그냥 평범한 30대 여자였어요. 명문대 나온 학원장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죠. 유나 학교는 강남에 있었어요. 큰 학교였죠. 주차장에 차를 대고 강당으로 갔어요. 이미 학부모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다들 옷을 잘 입었더라고요. 명품 가방을 든 사람도 많았고요. 저는 갑자기 위축됐어요.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들어가자. 강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앞쪽 단상에 테이블이 있었고 거기에 혜진 씨가 앉아 있었어요. 옆에 학교 선생님들도 계셨죠. 혜진 씨는 멀리서 봐도 화려했어요. 옷도 잘 입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했고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학원장답게 보였죠. 저희는 뒤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혜진 씨가 저희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세미나가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나와서 인사를 하고 오늘의 주제를 소개했어요. 새로운 교육 과정과 효과적인 수학 학습 방법이래요. 혜진 씨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났어요. 단상으로 나가서 인사를 하더니 발표를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혜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학부모님들과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목소리가 자신감 있었어요.
학원장다웠죠. 혜진 씨는 교육 이론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학습 방법, 성적 향상 전략, 동기부여 방법 같은 것들이요. 파워포인트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건요, 내용이 좀 뻔하다는 거였어요. 교과서적인 얘기들이었거든요. 열심히 하라,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 기본기를 다져라. 그런 얘기들이요. 누구나 아는 내용이었죠. 학부모들도 비슷하게 느낀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집중해서 듣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루해하는 게 보였거든요. 휴대폰을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혜진 씨는 30분 정도 발표했어요.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죠. 사회자가 말했어요.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간단했어요. 학원 등록은 어떻게 하냐는 거요. 혜진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죠. 두 번째 질문도 비슷했어요. 과외비는 얼마냐고요. 혜진 씨가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질문자가 손을 들었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표정이 진지했어요. 원장님, 저는 아이가 수학을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특히 새 교육과정에서 바뀐 2차 함수 단원이요. 개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푸는지를 모르겠대요. 이런 경우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질문이었죠. 혜진 씨가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2차 함수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죠. 우선 기본 공식을 확실히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요. 학부모가 다시 물었어요. 공식은 외웠는데요, 응용이 안 된대요. 문제 유형이 조금만 바뀌면 못 푼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유형별 문제집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장님, 아이가 왜 2차 함수를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대요. 실생활에서 어디에 쓰이는지 이해를 못해서 흥미가 없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할까요? 이번 질문은 더 날카로웠어요. 혜진 씨 얼굴이 약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건 학생마다 다르지만요. 일단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아이가 이해 못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2차 함수가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알려주고 싶은데요. 혜진 씨가 말문이 막히는 게 보였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죠. 포물선 운동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여러 곳에 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나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혜진 씨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말이 빙빙 돌더라고요. 그건 전문적인 내용이라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학부모가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죠. 또 다른 학부모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아이가 수학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공식만 외우는 것 같아요. 시험 볼 때는 공식 대입해서 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혜진 씨가 또 대답했어요. 그럴 때는 꾸준한 복습이 필요합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근데 원장님, 아이가 반복 학습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공식만 외우고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죠. 그건 학생의 이해력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말에 학부모가 발끈했어요. 우리 아이 이해력이 문제라고요?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수학만 못해요. 그럼 가르치는 방법이 문제 아닌가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혜진 씨 얼굴이 새하얘졌죠. 아니, 그게 아니라. 원장님이 교육 전문가시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개념을 이해하게 만드는 게 원장님 역할 아닌가요?
그냥 공식 외우라고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진 씨는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죠. 저희 학원에서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커리큘럼 말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궁금해요.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2차 함수를 어떻게 쉽게 설명하실 건지요. 혜진 씨가 완전히 막혔어요. 말을 더듬기 시작했죠. 이론은 많이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는 모르는 게 너무 티가 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동시에 유나 얼굴이 떠올랐죠. 유나도 똑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엄마가 학원 원장인데 정작 자기를 이해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요.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혜진 씨는 식은땀을 닦으면서 애써 웃으려 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유나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간절했어요. 뭔가 도와달라는 것 같았죠. 아니, 제발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손을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기서 제가 나서면 혜진 씨가 얼마나 창피할까. 학부모들 앞에서 고졸한테 도움받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또 나중에 뭐라고 할지 뻔했고요. 근데 유나 얼굴을 계속 보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화가 났어요. 혜진 씨가 저를 그렇게 무시했잖아요. 고졸이라고 격리라고 숫자나 센다고요. 근데 정작 본인은 학부모들 앞에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옆에서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지수야,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사회자가 저를 가리켰어요. 마이크를 든 학생이 저한테 왔죠. 저는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 고모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저를 쳐다봤죠. 혜진 씨도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죠. 직업은 격리고요.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솔직하게 밝히고 싶었어요. 제가 누군지를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어요. 고졸이라고 밝힌 게 신기했나 봐요. 이런 자리에서 학력을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은 드물었을 테니까요.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혜진 씨를 봤어요. 혜진 씨는 얼굴이 새하얘진 채로 아무 말도 못했죠.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2차 함수가 어려운 이유는 학생들이 공식을 외우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공식이 왜 나왔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재미도 없고 응용도 안 되는 거죠. 학부모들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2차 함수는 우리 일상에서 계속 만나는 겁니다. 공을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잖아요. 분수대 물줄기도 포물선이고요. 다리 케이블도 포물선이에요. 이걸 숫자로 표현한 게 2차 함수입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요. 공을 위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빠르게 올라가다가 점점 느려지고 어느 순간 멈춘 후 다시 떨어집니다. 이 과정을 그래프로 그리면 포물선이 나와요. 2차 함수 그래프와 똑같죠.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지점이 있을까요? 했습니다. 그게 바로 꼭지점이에요. 2차 함수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나오는 지점이죠. 이렇게 실생활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이해하니까요. 제 목소리가 점점 안정됐어요. 제가 잘 아는 내용이었거든요. 학생들한테 공식부터 외우게 하지 마세요. 먼저 개념을 이해하게 하세요.
왜 이차 함수가 필요한지, 어디에 쓰이는지를요. 그럼 공식은 저절로 외워집니다. 이해했으니까요. 학부모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농구공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이 골대에 들어가려면 어떤 각도로 던져야 할까요? 너무 세게 던지면 지나가 버리고 너무 약하게 던지면 안 닿겠죠. 딱 맞는 각도가 있을 겁니다. 이걸 계산하는 게 이차 함수예요. 아, 그렇구나.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왜 배워야 하는지를요. 그럼 흥미가 생깁니다. 흥미가 생기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그게 진짜 공부예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아이들이 틀려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수학은 정답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왜 틀렸는지 이해하면 되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저는 대학도 안 나왔고 교육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숫자를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근데 조카한테 이렇게 설명했더니 이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어 하고요. 공식을 외우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이해하게 했죠. 그랬더니 쪽지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강당이 웅성거렸어요. 학부모들이 놀란 표정이었죠. 혜진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고요. 제가 방금 무슨 일을 한 건지 실감이 났거든요. 잠깐의 침묵 후 학부모 몇 분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다니요. 세미나가 끝나고 학부모들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어떻게 공부했냐고, 어디서 배웠냐고, 혹시 과외를 하시냐고 물었죠. 아니에요. 저는 그냥 격리 일하는 사람이에요. 과외 같은 거 안 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설명하세요? 정말 이해하기 쉬웠어요. 저도 혼자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요. 그냥 취미예요. 학부모들이 놀라워했어요. 혼자 독학했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혜진 씨는 단상에서 내려와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학부모들이 비켜주었어요. 혜진 씨가 제 앞에 섰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 나가서 얘기 좀 해요. 저는 따라 나갔어요. 복도로 나가니까 혜진 씨가 돌아서며 소리쳤어요. 형님이 지금 저 망신 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도움? 고졸이 명문대 나온 교육 전문가 앞에서 잘난 척한 게 도움이에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혜진 씨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저 이제 어떻게 돼요? 학부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원장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겠죠. 고졸한테 수학 배웠다고 소문나면 전 끝이에요. 혜진 씨, 저는 정말. 형님은 모를 거예요. 학벌이 없으니까. 전명문대 나왔어요. 학원 원장이에요. 근데 고졸한테 수학을 배웠다고. 제 체면은 어떻게 돼요? 제 자존심은요? 그 순간 저도 화가 났어요. 참고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자존심? 혜진 씨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7년 동안 혜진 씨한테 무시당했어요. 고졸이라고 격리라고 숫자나 센다고 말이에요. 제 자존심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혜진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혜진 씨가 저를 무시할 때마다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아니, 모르겠죠. 신경도 안 썼으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오늘 혜진 씨를 망신 주려고 손든 게 아니에요. 유나 때문이었어요. 유나가 저를 보는 눈빛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선 거예요. 유나는 제가 가르칠 수 있어요. 못 가르쳤잖아요. 몇 년 동안 못 가르쳤잖아요. 유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엄마한테 혼나고 학원 선생님들한테 못한다는 소리 듣고요. 그런데 저한테 5분 만에 이해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유나를 이해시켰으니까요. 공식이 아니라 개념으로요. 혜진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혜진 씨를 내려다봤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벌에 매달려 사는 게요. 한참 후에 혜진 씨가 말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형님 말이 맞아요. 저는 유나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이론은 알지만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공식만 외우라고 했죠.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혜진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죠. 형님은 자기 일을 좋아하잖아요. 수학도 좋아하고요. 그게 보여요. 근데 전 아니에요. 저는 학벌 때문에 학원을 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요. 수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님이 부러웠어요. 학벌 없이도 당당하고 행복해 보이니까요. 저는 명문대 나왔는데 늘 불안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제 학벌이 언젠가 무너질까요? 그래서 형님을 무시한 거예요. 형님을 깎아내리면 제가 높아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혜진 씨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혜진 씨 옆에 앉았어요. 혜진 씨, 학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복도가 조용했죠. 그때 유나가 복도로 나왔어요. 우리를 보더니 달려왔죠. 엄마, 큰엄마. 유나가 혜진 씨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전 공부 못해서요. 혜진 씨가 유나를 안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미안한 건 엄마야. 엄마가 너를 압박해서 미안해. 모녀가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며칠 후에 혜진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는 흔쾌히 나갔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혜진 씨 얼굴이 많이 편해 보였어요. 화장도 연하게 했고요. 형님, 제가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혜진 씨가 먼저 말했어요. 제가 형님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7년 동안요. 고졸이라고 격리라고 무시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그리고 제가 유나 때문에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형님이 유나 좀 가르쳐 주세요. 과외요. 돈 드릴게요. 과외비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꼭 받으세요. 이건 제 자존심 문제예요. 형님 능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니까요. 제가 이제는 인정해요. 형님이 저보다 수학을 잘 가르친다는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과외비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유나한테 그리고 혜진 씨도요. 사람을 학력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고졸이든 명문대든 그 사람 자체를 봐주세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요. 약속할게요, 형님. 그날 이후로 저는 유나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수학 공부를 했죠. 유나는 점점 수학을 좋아하게 됐어요. 성적도 많이 올랐고요. 무엇보다 수학이 재밌다고 했어요. 혜진 씨도 변했어요.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해줬죠. 시댁 모임에서도 달랐어요.
추석 때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다 같이 모여 있는데 혜진 씨가 말했어요. 우리 형님이 격리 일하시는데 정말 숫자에 밝으세요. 수학도 잘하시고요. 제가 학원 회계 볼 때 조언도 받아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혜진 씨가 저를 칭찬하다니요. 그리고 유나가 형님한테 수학 배우면서 성적이 엄청 올랐어요. 이번에 전교 10등 안에 들었거든요. 시아버지가 놀라며 저를 보셨어요. 그래요? 지수 씨가 수학을 가르쳐요? 네, 아버지. 형님이 수학을 정말 잘 가르치세요. 제가 못 가르친 걸 형님이 해냈어요. 솔직히 인정해요. 형님이 저보다 나아요. 시아버지가 저를 다시 보는 눈빛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요. 며칠 뒤 명절 용돈을 주는 날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봉투를 돌리셨는데 제 앞에 놓인 봉투가 유독 두툼했어요. 열어보니 수표였어요. 몇백만 원짜리요. 지수 씨, 그동안 오해했어요. 학벌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죠. 미안했어요. 지수 씨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시아버지 말씀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였죠. 근데 그때 혜진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형님, 이거라도 받으세요. 유나 가르쳐 준 것도 있고요. 형님 능력에 대한 대가예요. 저는 수표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걸 찢기 시작했어요. 지수야,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놀라서 말했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놀랐죠. 저는 수표를 완전히 찢어서 혜진 씨 앞에 떨어뜨렸어요. 이거 못 받아요. 형님, 왜요? 유나는 제 조카예요. 가족이에요. 가족한테 돈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형님이 수고하셨는데요. 수고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전 유나를 사랑해서 가르친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고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저를 쳐다봤죠. 그리고 혜진 씨, 이제 그만해요. 돈으로 사람 가치 매기는 거요. 학벌로 사람 판단하는 거요. 전 고졸이지만 자랑스러워요. 제 일이 좋고 제 삶이 좋으니까요. 혜진 씨도 그렇게 살아요. 학벌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요. 혜진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혜진 씨를 일으켜 세웠어요. 혜진 씨, 일어나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전 형님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7년 동안요. 이렇게라도 사과하고 싶어요. 혜진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고요. 저는 명문대 학위와 학원 원장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형님을 무시했어요. 사실 전 학벌이 없는 형님을 깔보면서 제가 그 학벌 때문에 얼마나 초라하고 힘들게 살았는지 감추려 했던 거예요. 혜진 씨의 고백이었어요. 전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불안했고 사람들 눈치 보고 제 학벌이 무너질까 두려워했어요. 근데 형님은 달랐어요. 학벌 없이도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혜진 씨를 꼭 안아줬어요. 혜진 씨도 저를 안았고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혜진 씨,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네, 형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혜진 씨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가족 같아졌죠. 혜진 씨는 가끔 학원 일로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요. 제가 숫자 감각이 있으니까 회계나 경영 쪽으로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유나는 지금 고등학생이 됐어요. 수학 성적이 상위권이에요. 그리고 수학을 좋아해요. 나중에 수학 관련 전공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학벌 때문이 아니라 진짜 좋아서요. 얼마 전에 유나가 저한테 말했어요. 큰엄마, 전 큰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왜?
큰엄마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행복해 보여요. 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학벌이나 남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요. 그리고 큰엄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제가 유나한테 가르쳐 준 게 수학만이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라는 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세미나에서 손을 든 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가만히 있었다면 저는 평생 혜진 씨한테 무시당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도 계속 무시했겠죠. 근데 용기를 냈어요. 제가 누군지,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줬죠. 고졸이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학력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요. 혜진 씨도 변했어요. 학벌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요즘은 유나한테 공부 강요도 안 해요. 대신 유나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죠. 그리고 유나를 응원해요. 저는 여전히 중소기업 격리로 일하고 있어요. 대학 학위도 없고 화려한 경력도 없어요. 근데 저는 제 일이 좋아요. 제 삶이 좋고요. 매일 아침 회사 가는 게 즐겁고 숫자를 보는 게 재밌어요. 그게 제 행복이에요. 가끔 회사에서 후배들한테 말해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뭐든 좋아하면서 하면 잘하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요. 제가 혜진 씨한테 가르쳐 준 가장 중요한 건 수학 공식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학벌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건 제가 저 자신한테 가르쳐 준 것이기도 했어요. 고졸 격리인 제가 명문대 학원장한테 이긴 날. 그건 사실 저 자신한테 이긴 날이었어요. 제 안의 열등감과 부끄러움을 이긴 날이요. 학벌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날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 때문에 위축돼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학벌이 당신을 규정하지 않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을 학력으로 판단하고 계신 분 있다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를 봐주세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을 보는 거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격리 일을 하면서 숫자를 사랑하면서 유나 같은 아이들한테 수학의 즐거움을 알려주면서요. 그게 제 행복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혜진 씨한테 말하고 싶어요. 용기 내서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함께 변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니까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